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려 54일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물피해가 큽니다. 이어서 폭염 끝에 복구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인재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상이변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기후위기로 접어든 이 즈음에 우리의 대처 자세는 어때야 할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물피해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전의 아파트가 침수가 됐고요. 천안 아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금산에서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한 인삼밭이 물바다가 되는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문정우 금산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의 윤호중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지역환경토목과의 노재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관련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정말 화면으로만 봐도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역대급 장마였고 그 피해였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군수님, 금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금산군은 아주 피해가 심각합니다. 불이면과 재원면 두 개 면이 침수가 됐는데요. 농경지가 458농가에 471헥타가 침수가 됐고요. 주택 92동과 창고 등 125동이 침수가 되고 233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 부분에 있어서는 200헥타가 지금 침수가 됐는데요. 200헥타 하면은 우리 금산군 내에서 재배되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약 23%가 침수가 됐고요. 피해액은 한 600억 이상, 아니 300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제방 유실이 좀 많이 생겼고 도로나 이런 유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겠지만 문 군수님께서 그렇게 짚어주셨고 말씀만 들어도 정말 큰 피해다. 상심이 크실 텐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 교수님, 장마 기간으로는 역대 1위고요. 강수량으로도 역대 2위였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전국적으로도 피해가 컸죠? 네, 이번 54일 동안 긴 장마였고요.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요. 과거의 장마는 일정 부분, 예를 들면 경기도에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남해안에 발생했다든가 그러고서 장마가 지나는데 금년에는 54일 동안 전국을 거치면서 계속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발생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길었고 많이 왔습니다. 예. 윤 부장님, 장마의 집중호우 겹치면서 국민들이 화면으로 가장 놀랐던 게 산사태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어느 정도였을지요? 뭐 충남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집계가 나온 건 없고요. 전국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인명 피해는 지금 실종하고 사망하고 합쳐서 한 9명 되고요. 부상이 4명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것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피해 같은 경우 산사태가 1,548건, 627헥타 정도 났고요. 피해액은 한 1,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저희들이 쭉 통계를 보면 한 400헥타 정도 났는데 그거보다 좀 3분의 1 수준 넘어서 예.
그 면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피해를 봤습니다. 기상 이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가 패턴화로 고착된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인데 이 국장님 이게 기후 위기로 인한 새로운 강수 패턴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54일간 내린 비라고 하는 게 사실 기록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게 장마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마른 장마라고 해서 걱정하셨고 예. 가뭄도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긴 장마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이제 폭염이 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후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피해 지역 복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폭우 끝에 폭염이 이어져서 더욱더 어려움이 큰데요. 문구수님 현재 금산 지역은 복구 작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예, 지금 제방 유실된 거 도로나 이런 유실된 부분은 응급 복구는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이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인사포 철거만이 남아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또 수재의원금도 내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셔갖고 어제까지 6,027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인삼포 철거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너무나 지금 폭염이 와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윤 박사님은 이렇게 산림자원 보루에서 애쓰고 계신데 폭우, 폭염에 또 코로나 위기까지 계속 확증이 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복구하신 분들이 더 어려움이 크실 것 같아요. 그 마스크 쓰고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죠,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숨쉬기도 힘든데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뭐 땀이 비 오듯이 뭐 젖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말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셔야만 복구 현장에 계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초에 코로나 긴급재난비 사용이 됐는데 이로 인한 뭐 부족함이라든가 더 보전할 부분은 없을까요? 저희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비비를 지금 저희 지역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벌써요. 예. 지금 이렇게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재원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기초의 어려움을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도 헤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 수해가 전국적인 것이라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구 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긴급재난비 혹은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에 관해서 할 말 있으시면 떠오르는 말씀 있으면 하시죠. 뭐 어찌됐든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그 재난지원금이 다 지자체별로 다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국회나 뭐 정부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장마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비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컸던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금산의 경우에는 60여 년 전에 금강물이 넘쳐서 논이 잠긴 사례 이후에는 거의 처음 맞는 큰 피해였죠. 우리 금산 국민들 평생을 사시면서 이런 물난리를 처음 봤다 하는 정도로 그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참 용담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우리 금산 지역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반드시 저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그 용담댐에 관한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부장님, 2023년도의 태풍 또 2011년도 서울 우면산 그 산사태 피해도 엄청 컸거든요. 예, 큰 비여서. 근데 이번에는 각 지역마다 도농 간에 또 산 피해가 있어서 말이죠. 예. 더 크게 잡혀진 것 같습니다. 예, 역대급으로 보면 지금 이런 그 사태가 지금 뭐 한 5번째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산사태 피해가 집중호우보다는 그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역대로 보면 2002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한 2,705헥타 정도 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년도 매미가 또 와서 1,329헥타. 그다음에 2006년
그 에위니아 때 1,597헥타가 탔고요.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2011년이 이제 우면산 산사태가 집중호우로 난 건데 요때가 824헥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627헥타니까 그 역대급으로 보면 한 5번째 되고요. 인명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명피해는 그 우면산, 마적산 그때 인명피해가 43명으로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9명 아닙니까? 여하튼 아직까지 기간은 남았습니다만 뭐 역대급으로 한 5위 정도 하는 수준의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국장님, 올수에 특히 환경을 바라보는 시민사회계에서 특별히 이슈를 제기하는 것들 또 문제점을 삼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점은 찍혀 있는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는 게 보통 해외 토픽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보셔서 아마 국민들이 더 기후 위기에 대한 실감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재난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조금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뭐 4대강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재난 삼아 그 정쟁화했던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좀 안 좋은 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학자들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또 정쟁화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게 오히려 조금 이 재난 상황에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정치권이야 어떻게든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또 4대강도 한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 보시기에 이 수해, 이 수재와 관련된 재난 관련 체계 차원의 문제점이 이번에 보이신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해서 제가 이 현장을 자주 가서 살펴봤고요. 예. 너무나 이 피해가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년에는 최대 방류량이 제 기억에는 600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700이었어요. 그 단위가 톤이 되겠죠? 예, 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류는 언론에 나온 것은 3,200인데 기록에 보니까 2,900입니다. 그래서 이 예년에 비해서 보면은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많아서 정말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너무 피해가 크고 농민들, 주민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매뉴얼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밤새 이 컴퓨터 켜놓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는 이 그림에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험을 이제 홍수 관리인데요. 재해 관리인데 이거 좀 급작스럽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것을 이해를 했는데 무주에 가서 보니까 그 강 건너에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밭입니다. 한 5,000평을 하고 있는데 300톤, 500톤, 700톤, 900톤 계속 문자가 왔다고 그래요. 문자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피난을 못해서 헬기가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동원했는데 이 사과밭에 그 와이어에 목이 매여가지고 하마터면 인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도 뭐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방류를 했느냐 미리 방류하면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곧 이제 나옵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이 역대 최장 54일간 무려 뭐 조금 더 하면 2달까지 걸친 최장의 장마 기간이었는데 지구 온난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기상 이변 그중에 특히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의 고온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한번 짚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물 관리, 용담댐 관리 또 수자원공사의 그 관리 체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국장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예, 뭐 지난 100년간 1도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도가 올라가는 데는 30년이 채 안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 2도가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8년에서 12년.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돼서 멸망의 길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예측이기 때문에 올해 이 기후
위기를 뭐 실감하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마도 그렇고 아마 지금 있는 폭염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현상으로 그냥 몸으로 체험하기보다는 이 체험을 토대로 해서 생활 패턴이나 방식 그리고 정책, 교육, 문화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예. 그런 그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네. 자연재해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정착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두 분 다 뭐 토목환경 또 산림보전의 박사님들이시라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라든가 개념? 이상기후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 이상이 일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좀 이상한 것을 그 이상한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시대에 이르렀다.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대비해야 된다. 지금 그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했던 것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상이 일상이 됐다. 네. 예. 와닿는 말씀이시고요. 뭐 기상청에서도 내년도에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황당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산림 쪽에서 보면 그 산림은 뭐냐면 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생물들이 어떻게 또 변해가며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산림 정책을 앞으로도 펴나갈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삼면도 바다지만 국토의 70%가량이 산림지역이라고 저희가 배웠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산림을 잘 키워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잘못하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은 그 휴양의 또 치유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삶의 공간이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서는 산을 떼놓고 생활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자연이라 그러면 산에 많이 집중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그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차례 잠깐 나왔던 비가 많이 온 것은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보가 나왔었다. 그렇다면 물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안 커졌을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등장하는 댐은 용담댐입니다. 수해 피해가 너무 커졌다. 이 댐 물 방류를 잘 조절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군수님이 잠깐 말씀하신 댐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문 군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못한 점 어떤 것일까요? 용담댐에서 이번에 가장 잘못한 것은 그 댐 수위를 너무 담수량을 많이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거 예측을 해서 한 70% 정도만 담수율을 가져갔어도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6일까지는 최고 수위까지 지금 그 용담댐 담수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거꾸로 방류량은 최저치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댐 관리에 미스가 생겼던 건데요. 반면에 대청댐 같은 경우는 예. 유입량 대비 방류량도 비례를 해가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용담댐은 물량만 그 확보하는데 급급했지 방류량을 거꾸로 줄였습니다. 용담댐은 거꾸로 담수만 하는데 목적이 뒀다가 8일 날부터 급격하게 그 방류량을 늘려서 2,922톤이 방류를 하는데 저희가 그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최대로 방류할 수 있는 양이 2,380톤입니다. 근데 용담댐은 그 매뉴얼도 안 지키고 2,922톤이라는 그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방류를 하다 보니까 하류 지역인 금산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금강도 설계에 의해서 그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뚝이든지 다리든지 이런 것이 교량이 놓여졌었는데 예. 교량도 넘치고 뚝도 넘치는 그 홍수위보다 1.03m가 더 높게 이렇게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통보도 좀 미리 좀 해줬어야 하는데
1시간 전에 팩스로 넣어줬고 예. 30분 전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과대하게 방류를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희도 그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처음 겪는 일이라 예측이 어려웠었는데 금산 하류 지역에 있는 그 주택들 저희가 피신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분들은 설마 우리 집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 라고 이게 피신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비상 걸어가서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호별 방문해갖고 전부 다 피신을 시켜서 예. 인명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노 교수님 상식적으로도 이제 담수하는 만큼 방류를 해줘야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담수는 많이 되는데 한때지만 방류량은 적어졌을까요? 이 댐에 이제 용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다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이제 용수 공급 보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 조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류 하천의 이 환경을 고려해서 하천을 생태를 유지하는 그런 용수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는 홍수기에는 일정 수위를 낮추도록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무 낮추면은 이 물을 실제 이용할 때 부족하고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이 경합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왜 균형을 못 찾았을까?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이런 제가 이 종사자로서 오랜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의문을 갖고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은 비가 금산은 이틀 동안에 163mm 내렸어요. 예. 그런데 용담댐 상류를 보니까 426인 내렸어요. 이제 3배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용담댐 상류는 3배 가까이 더 많이 내렸다. 네, 3배 가까이 내렸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을 보니까 이게 이 두 차례 이렇게 나왔어요. 한 차례 앞이 나온 것도 우리가 이 댐을 건설할 때, 설계할 때 그게 상당한 비가 되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비가 내렸어요. 강우 상황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방류를 할 때도 예. 하류에 피해를 없도록 하는 것이 무피해 방류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방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온 비에서 대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2,900까지 방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밤새 컴퓨터를 해가지고 이게 과거의 최대 방류량이 700인데 그거로 해보니까 넘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참 이런 기상은 처음으로 겪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 피해를 입은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살펴봤고 어제도 재원면, 불이면 가서 보니까 넘쳤어요. 뚝을 넘치고 봉황천, 조정천 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넘쳤고 한 군데는 넘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건강 본연대 100년 빈도예요. 설계 빈도라고 있어요. 이제 규모인데 그다음에 이쪽은 봉황천은 80년, 그다음에 조정천은 50년.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건강하고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도 100년 빈도가 그것이 너무나 적다. 그것도 상향 조정 앞으로 이제 이 복구 차원인데 국가적으로 이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런 좀 생각이 말씀을 듭니다. 정리해 볼게요, 교수님. 예, 예.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 그래프 보면은 이해를 할 듯 하다가 예,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용담댐 상류랑 우리 금산 지역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일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처럼 들려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해도 네. 이거를 이렇게 그게 아니면 이제 넘치니까요. 댐이 넘치니까. 그 전에 그러면 미리 아니, 잘못된 게 예. 저는 용담댐이 잘못했다는 게 7월 30일 날 예. 집중호우가 금산 지역에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이미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그 용담댐이 92%의 그 담수율을 가지고 갑니다. 예. 전혀 그 다음 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90% 넘는 담수 비율이었을 때 방류량을 조금씩 늘려갔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후일에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입장이신데
그걸 용담댐에서는 계산을 안 했을까요? 어떤 다른 보관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실무자들이 다 했을 거로 이해를 되는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단계는 모르고 이 과거에 최대 방류량으로 해서 지금 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낮춰봤어요. 보니까 한 2m 정도를 낮춰야 최대 방류, 과거에 있던 최대 방류를 했을 때 그래야 이 원료가 되지 않는 이 최대 홍수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어서 예. 이거 참 이 불가피하게 이 두 가지 호우사상을 만나서 피치 못해서 방류를 했다는 것이 그게 아니면 이제 이 댐이 넘치니까요. 예. 자, 우리 네. 금성군에서는 비율 조정을 잘못했다는 입장이신데. 이미 그 용담댐 측에서 그 수자원공사 본부장님이 TV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7월 30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장마가 끝난 줄 알고 물을 가두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 그래서 92%라는 많이 채워놨다. 많이 예. 그 담수율을 가져갔고요. 근데 이미 그 장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일기예보는 한반도가 전부 다 지금 그 비가 온다는 예보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만 가두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급급했고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상청이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또 맞는 비율도 정확하게 맞는 거 조금씩 떨어지는 비율이 있겠지만 역대 최장 장마가 올 것이라고 국민들이 누구나 기대하고 예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수자원공사는 했을까요? 용담댐만 본인들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7월 30일자로 장마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수율을 최대치로 가져갔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요. 예. 그때부터 방류량을 급격하게 줄입니다. 줄이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담댐에 400mm가 넘는 그 폭우가 7일, 8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급격스런 그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댐이 이제 넘치고 터질 위기까지 가다 8월 보니까 7, 8일 날요? 8일 날. 예. 8일 날 12시부터 2,922톤이라는 그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쏟아서 이렇게 방류를 예. 하다 보니까 저희 하류 지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죠. 네, 두 분의 입장을 잘 알겠습니다. 얼핏 들어봐도 네. 담수량을 너무 높게 쌓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 흘려보내서 위험을 줄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국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번에 용담댐의 물 관리. 용담댐 제가 이제 과거자를 찾아보니까 그 장마 시작할 때 유지했던 수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비해서라도 6m나 더 높게 수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뭄이 2016년, 15년 이때에 가뭄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기 때 수위를 좀 높이는 거를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까 5cm 차이로 뭐 소문을 열었다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5m 이상의 여유구를 충분히 장마 전에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면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물론 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너무 결과가 안 좋으면 과실이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뭐 누구를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피해가 커지면 안 되니까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천재와 인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입장 차도 있고 뭐 갈수하고 만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제대로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강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정확성을 좀 더 기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그 시뮬레이션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뭐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슈퍼컴퓨터도 거액으로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청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는 국민들이 또 굉장히 서운하게 보셔요, 기상청을. 왜 이렇게 그 큰 돈을 들이고 슈퍼컴퓨터를 돌리는데도 이렇게 틀리냐. 뭐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기상청의 그런 예보와 수자원공사랑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번에 좀 이 사안에서는 적용이 안 됐나 봅니다. 전혀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담댐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은
대청댐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청댐은 유입량이나 방류량이나 거의 곡선이 아까 그래프대로 같이 같이 갔죠,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청댐은 거꾸로, 용담댐은 거꾸로 갔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보세요. 이게 그 31일부터 그래프거든요. 이게 방류량이에요. 이게 지금 담수량인데 담수량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거꾸로 방류량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요 시기에만 정말로 700톤 내지 1000톤만 방류를 했으면 이런 사고 전혀 발생. 나중에 2,900 넘게 크게 내보낼 할 일이 필요가 없었다. 없었죠. 그렇게 그 수자원공사에 항해 방문까지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드셨나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최대한 노력했다. 예, 그 조사를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민간 중심으로 해서 조사단을 꾸려서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 저희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건 인재입니다. 이 방류와 이 유인량이 이게 거꾸로 갔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그 댐 관리를 했고 이 국가 기관에서 이 관리하는 국가 시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은 그건 정부에서 다 반드시 책임을 저는 져야 되고 정부가 할 일이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임무인데 이 거꾸로 정부 기관 시설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면은 당연히 이건 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포함된 댐관리위원회 네. 구성이 돼서 원인 파악하고 종합대책 내온다고는 하고 있죠. 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짚어보는 이유는 내년이나 후년에도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국에 댐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중과실 이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희가 방송으로 두번 다시 예, 그럼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인재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저희가 또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천안시가 3년 전에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도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올해 또다시 반복이 됐는데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도 천재를 우리 사람이 맡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남 지역이신데 네네. 국장님 천안 아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실제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였느냐라고 하는 판단 하나와 인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인재에 관련된 원인 파악이나 해결책들이 그동안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이나 대전의 이제 강우나 패턴에 대한 그 대응책이 금산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야 된다. 예. 도시와 시골 지역이 좀 다른 것처럼 그 도시에 형성된 배경이라든지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이 도시 같은데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하천에 대한 홍수 예방이나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시스템이라든지 빗물의 흐름이라든지 뭐 지하수위 유지라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천에 홍수를 집중화시키고 그 하천에 제방을 높이거나 준설을 한다거나 나무를 베는 형태로 홍수 관리를 해온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후위기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할 거는 이제 발생했을 때 이후에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은 도시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마다 뭐 산이 많은 지역이나 뭐 그 평지가 많은 지역이나 완전히 다른 그 패턴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좀 잘 어긋난 게 아닌가 이런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와 농촌이 좀 다르고요. 도시 그렇죠. 내에서도 그 구조에 따라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특히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커서 워낙 54일 동안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산이 휩쓸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렇더라도 이거 대비하고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컸습니다 그때. 저는 뭐 다른 뭐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만든 산사태 위험 지도도 뭐 1, 2등급 외에도 다른 데서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 자체가 시우량 30mm, 그다음에 그 하루 일강우량 150mm, 또 연속 강우량 한 200mm 정도 그 강우가 왔을 때
그 나타나는 게 위험 지수를 나타내는 게 등급인데 그 지도에서 이제 1, 2등급 외에도 많이 낮다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장마 기간 통해서 한 800mm 이상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 4배나 그 정도로 그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천재적인 부분이 있다. 단지 또 한 가지 그 인재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우면산하고 이제 마적산, 그 춘천의 마적산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 중턱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피해 지역이 하류 지역이 아니라 산 중턱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마적산 같은 경우에는 물길이 쭉 있으면 물길 거의 정가운데 그 펜션이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계곡을 따서 흙과 물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또 우면산 같은 경우는 산 중턱까지 개발을 했으니 그게 온전하게 남아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도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유역 관리를 하면 그 유역의 하부 부분까지 어떻게 그 물을 제대로 빼주고 실제 토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개발을 해야지 예. 그런 부분 없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구가 워낙 많이 사니까 밀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뭐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지형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외형이나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 가치 요소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비가 오겠어 그래서 난개발이 되도록 허가가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사태가 터지고 나면 왜 거기다가 그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인재까지 나게 만드느냐, 인명사상까지 나게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도 안전 지역이라고 잠깐 방심했던 대전도 2,000건이 넘는 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의 침수나 범람의 원인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요. 대전 서구 정림동에 피해가 컸습니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는데 이 국장님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그날 당일 현장에 다녔습니다. 30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갔다 왔는데요. 그 코스모스 아파트 자체가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1.5m 이상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 물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배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 문제가 등장을 하는군요. 예, 굉장히 오래됐는데 또 불구하고 허가되지 않은 그래서 그 방류하는 배수 시스템이나 양수장 이런 펌프장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 갑작스럽게 내린 그때 한 100mm 정도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예. 굉장히 많은 비가 갑자기 오면서 물에 잠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자체의 시스템을 조금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일날 그 바로 옆에가 갑천이에요. 예. 갑천 제방에서 보면 제방 밑에는 물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위가 3.7m 여유고를 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천은 넘치지 않을 정도였는데도? 전체 넘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아파트는 잠긴 거죠. 물에 잠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천이 안 잠긴다고 해서 도시가 안전한 게 아니다라고 아니구나. 예. 하는 시스템 자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 전체에 대한 투수층이라든지 지하수 이런 것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전 같은 경우는 62년에 불투수층이 7.8%밖에 되지 않았다고. 불투수층이요? 예, 예.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않는, 공간이 7.8%였는데 2013년에 49%. 그렇게 반격까지. 예, 엄청 많이 표복돼서 그 물이 비가 오면 한꺼번에 하천으로 보내는 형태의 홍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주라서 그렇죠. 당연히 빗물이 스며들 틈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노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천은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홍수에 견딜 수 있게 그게 하루 강우량하면 350mm 정도 되는 강우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강우까지 견딜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도시의 배수 시스템 대부분 20년에서 50년 빈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이 생기면서 도시는 물에 잠기고 하천은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작년에 원천동에서 물이 잠겼는데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하천에 나무 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잠기는 구조는 완전 다른데 하천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그 준설이나 이런 걸로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하천이 준설할 곳이 필요한
네, 곳이 있습니다. 있고, 예.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모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대전시가 지하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긴 한데 그런 좀 다각적인 원인과 그다음에 해결책 이런 것들을 도시 안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의견과 이의 제기를 해주시고요. 이 도시 물피와 관련해서 또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노 교수님 몇 가지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게 배수 문제인데요. 예. 배수가 이제 하천 수위가 높으면은 하천 수위가 거꾸로 이제 도시나 이 농경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 배수 문입니다. 근데 배수 문이 있는데도 이 내수에서 이 내부에서 물이 모여들면은 그 배제가 안 되니까 점점 침수 구역이 넓어지니까 그건 기계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이 배수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천은 그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시나 이제 농촌의 이 수로는 그거보다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작죠. 크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려면 규모도 커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설정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금산의 인삼밭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펌프 시설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 고가의 작물인데 그런 것을 이제 이 자세하게 이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거로 보고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고 저 정림동에도 그렇게 피해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이제 배수의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인력으로 안 되면은 기계를 동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고요. 수로 규모가 적으면은 좀 키워야 되는데 깊게 파면 물이 잘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서울은 빗물 펌프장이 많아요. 예, 기계를 그렇습니다. 동원해서 곳곳에, 예. 대전은 빗물 펌프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전도 빗물 펌프장이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이 불투수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화가 되면은 불투수증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최근에 이 도시가 계획되고 오는 데는 그 수량이 증가된 만큼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저류지라든지 그걸 이 설치하게끔 규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도심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그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은 지정이 돼야 된다. 또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문 교수님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복구비를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지원 내용은? 그렇죠. 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비가 나오는 건데 재난지역 선포가 됐다고 해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총리님 오셨을 때 또 장관님도 오셨을 때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번 그 용담댐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 지역에 인삼 피해가 인삼밭이 200헥타라는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인삼은 물에 한번 잠기면은 하나도 못 건집니다. 다 썩어서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특히나 농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1년 농사 같으면 이야기도 않겠다. 올 농사 망쳤으면 그만이지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삼은 최하 5, 6년에서 7, 8년이 걸립니다. 예. 한 분은 1년부터 6년근이 그 침수 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갖고 저희 이제 7, 8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망연자실하시겠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손해보신 분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23농가가 피해를 받습니다. 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4개 군이 공동 대책위원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피해 보상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는 법정 소송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댐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건 요즘에 문제입니다, 이건. 지난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국민들이 구상권 얘기도 꺼내는 이유가 네. 누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재난 지역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도와주는 차원 말고
애초에 농민들이 그 들어야 되는 풍수의 피해 보험도 있긴 있었죠. 예,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걸로는 보험이 턱도 없다. 예. 너무 미미하고 약합니다. 대전 동부 지역도 원도심이라 피해가 이번에 컸죠, 국장님. 무려 네. 95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뭐 대전은 하천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하천 주변에 있는 곳에서 꽤 많은 피해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에도 피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천 내에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은 도시 하천에 있기 때문에 뭐 축구장이라든지 뭐 운동시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서 하천 내의 피해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되는 정림동 일대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관리가 도움을 받을까요? 아마 예방 시스템을 좀 마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해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건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좀 마련돼서 그 아까 내수라고 하는 내수를 배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 관거나 이런 정비들을 좀 통해서 예. 배수 시스템을 좀 더 간결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끝마무리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대한 항구적이라는 것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늘 요구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홍수대책 기획단 출범을 해서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꼭 필요할까요, 교수님? 조사단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번 그 호우를 맞아서 이 용담 때문에 이 과대 방류량을 맞아서 좀 이 설계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는 그 비가 집중 내리는 그것을 하나로 했는데 지금 두 개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예비를 해서 설계를 바꾸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는 세 개가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할 건지는 심층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용담 때문에 이 방류량 저수량을 물을 미리 빼놓지 못한 것이 많은 원인이 되는데 그거를 적정하게 어디까지 빼놓을 수 있을지 그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용담댐뿐이 아니고 전 그 담북정 댐에 대해서 그거를 재검토를 해서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단계적인 방류가 있는데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매뉴얼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매뉴얼도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크게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1시간 전에 내리던 이 산사태 경보를 하루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작년부터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알다시피 그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알려줬으면 대피를 할 수 예.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시간 전에 알려주더라. 지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전 강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하루라는 저기를 뒀는데 아시다시피 진짜 기상 문제가 기상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준을 내리는 쪽으로 해서 실제로 위험성을 좀 많이 제고하면은 이렇게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감수하면서도 해보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충분히 모델을 거쳐가지고 결과를 내놔서 최소한 하루 전에는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산림 보존도 중요한데 또 산사태까지 신경 쓰셔야 돼서 우리 산림청 공무원분들 더 힘내주시고요. 재난 나오면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댐 관리가 수자원공사다. 하지만 국토관리청, 지역청도 관련돼 있다. 또 행정안전부도 관련돼 있다. 환경부도 당연히 관련돼 있다. 뭔가 좀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하는 바가 있으시죠? 기후 위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맞는 대응 기구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홍수, 재난 재해도 그렇고요. 사실 최근에 통합 물 관리가 되면서 사실 기상청하고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구입니다. 근데
둘 다 이렇게 같은 산하기구에 있는데도 연결이 안 돼서 그렇군요. 예.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후 위기 대응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방 대책이나 적응 대책 이런 걸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경우는 순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빗물이 내려서 지하수 들어가고 표층수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좀 마련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저는 댐 관련돼서도 한번 다시 판단해 볼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댐 같은 경우는 그 홍수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냥 그걸 목적으로 만든 곳이고 보는 예방 기능이 없는데 댐은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방 기능을 가진 댐이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적정하게 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응하는 것도 좀 다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경부에서 홍수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50년 빈도로 올 때, 100년 빈도로 올 때, 200년 빈도로 올 때 그 잠기는 침수 지역들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이 100년 빈도 홍수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50년 빈도로 오면 우리 집이 잠기니까 우리 잠길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그 뭐 피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좀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인명 피해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수지도에 대한 그리고 뭐 지자체별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컨트롤 타워, 통합적 체계 그리고 정보 제공을 제때제때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저희가 기상이변 또 기후 위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류가 이 지구를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몸살을 앓게 만든 우리가 주범이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도 친환경적인 삶의 패턴으로 정말로 바꿔야지만 이 위기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각 분야별로 지자체, 중앙정부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꼭 필요한 태도 오늘 마무리 삼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번 가서 보니까 물관리요원이라고 있어요. 그 안전을 대비하는 그분들 얘기가 아니 이렇게 그 시대가 좋아지고 이 컴퓨터 시대인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합니다. 이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그분들도 다 밤새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물관리 요원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정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주민들 이야기, 농민들 이야기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모두 공유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제 단계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산림청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예방 활동입니다. 예방 사업이 뭐냐면 산림을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가꿔서 그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 나무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뿌리에 말뚝 효과가 있고 네트워크에서 역할이 있는데 이 나무 뿌리가 이제 깊게 하게 되면 그 풍화함까지 다다라서 흙을 붙잡는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끼리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런 네트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매년 숲 가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만 헥타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림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유역 측면에서 보면 계류의 흙과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6,700개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뭐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류 사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할 부분인데 실제로 오면은 사전에 장마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배수로 정비라든지 사면 정리라든지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 단계에서는 이제 좀 더 긴박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예보를 통해서 하는데 예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간 내에 하면 좀 곤란하니까 좀 긴 시간 예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책을 마련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 장마정선이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그러면 숲 관리라든지 어떤 위협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그 신산사태 예방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TF를 꾸려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 애써주시고요. 군수님 힘내십시오. 예. 네, 이번 그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이건 반드시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대청댐 관리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인재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까? 2011년도에 태국의 그 전력공사가 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방콕 시내가 완전 물바다가 돼서 보트를 타고 그 시내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듯이 이게 우리 지역도 지금 그 용담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저는 그 단체장으로서 이번 그 피해 입은 실질적인 보상은 반드시 정부에서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요구를 예, 하고요. 오늘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모든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부터 정말 친환경적인 삶으로 좀 패턴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분의 열띤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해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복구하는 응원의 마음을 우리 시민들께서 뜨겁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